배우 이주영님 들어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네. 거의 다 부산 시민분들이시겠죠? 부산 시민이 아닌 분 계십니까? 이주영님을 보기 위해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만큼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산에 오신 소감과 함께 객석에 또 인사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왔어요. 오늘 이제 차로 5시간 달려서 왔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말까지 바다 수영도 하고 그렇게 있다 가려고 3일 일정으로 오늘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최근에 부산을 이렇게 연이어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난달에도 제가 부산에 왔더라고요. 부산에 와서 심지어 여기 영화의 전당 중국장에서 기획전을 하길래 영화도 보고 여기 부산영화제 그 사무실에 이제 아는 분이 계셔서 얼굴도 보면서 사무실도 좀 잠깐 구경도 하고 그러고 영전에 지금 금방 또 다시 왔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왔다가 여러분 많은 호응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배우님이 또 이곳에 방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감상할 작품을 골라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이 작품 매기를 골라주셨어요. 2018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부터 엄청난 입소문을 얻었던 작품이고 당해 또 올해 배우상도 수상을 하셨잖아요. 이듬해 개봉을 한 이후로 계속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 어느덧 이 영화를 만나보게 된 지도 한 7, 8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주영님께 이 맥이라는 영화는 어떤 작품인지 이 영화를 좀 다시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 선정에 저 혼자만의 좀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원소연님과 김민경님도 이렇게 토크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토크 진행되신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어떤 영화로 진행을 하시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외화 이렇게 선택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근데 제가 제가 바보였던 거죠. 소통이 잘못돼서 제 영화 중에 골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출연했던 영화로 토크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뭘로 토크를 하지? 근데 영화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토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매기가 좀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매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매니저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 내 영화가 아니어도 됐던 거였어?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매기는 사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나도 외화로 바꿀 수 없나 했는데 이게 어쨌든 수급도 하셔야 하고 이미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매기로 여러분들이 오늘 매기를 보게 되신 건데 그래서 저도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매기로 얘기를 해야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좀 매기로 하길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너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개봉하고 개봉 행사 이후로는 제 영화를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본 거죠. 거의 정말 한 7년, 8년 만에 영화를 본 건데 많이 저에게도 달리 보이는 게 있어서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고 잘 몰랐긴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배우로서가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 제가 이 영화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영화에 담긴 메시지라든지 좀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를 배우인 나도 잘 모른 채로 연기를 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에게 새롭게 보이는 게 많아서 결국에는 여차저차 해서 매기로 토크를 하게 된 게 저에게도 좀 잘 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그러면
이주연 배우님이 만약에 본인이 출연한 작품을 꼭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미리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다면 어떤 작품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속으로 마음을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속으로가 아니라 심지어 말씀도 드렸었어요. 혹시 저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 예. 무엇인가요? 혹시 이걸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말씀을 드릴 때 저한테 보기가 있어야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니까 혹시 이걸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개 같은 날의 오후라는 한국 영화와 한 개가 뭐였지? 한 개가 뭐였죠?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인데 보이스피싱을 이제 중국 영화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이제 보이스피싱 부산 영화평론가협회에 힘을 실어주세요. 맞아, 본인 출연 제리. 네, 그 두 편을 이제 그게 아마 그게 중국 감독님이셨나? 아무튼 배경이 아시아계. 중국이에요. 배경이 중국인가 대만이었었던 것 같고, 근데 감독님이 미국 분이셨나? 아무튼 되게 작게 국내에서도 작게 개봉한 영화인데 이제 실제 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이제 그분이 중국 분인가 대만 분이셨어요. 실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이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극영화처럼 찍었는데 그 모든 일이 실제였던 것을 이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연기를 하면서 찍은 영화인데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개봉 당시에 제가 극장 개봉했을 때 가서 보고 이 영화 정말 너무 너무 좋다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잘 회자되지 않는 작품이어서 좀 이렇게 시네마테크 오시는 관객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다.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개 같은 날의 오후라는 영화도 좀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골라봤지만 아쉽게 매기를 틀게 되었다. 다음번에 혹시 저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그 영화들로 또 얘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그 네. 본인 출연 제리는 제 기억으로 2023년도 부산국제 맞아요. 영화제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부산에서 거기서 상영했었구나. 봤었는데 여러모로 부산과 인연이 있으신 걸로 하고 네. 다음에 꼭 이 자리에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꼭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 전에 미리 지금 OTT에도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배우님 팬분 네. 많으시니까 우리 배우님이 추천해주신 작품 꼭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찌 됐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영화로서 다시 도착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윤영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맥이라는 작품 전체를 좀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믿음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극 중에서 이 윤영이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을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인물인 성원을 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쉽게 의심하지 말자는 일종의 그런 윤리관과 그 가까운 상대로부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감지되는 그런 위험 사이에서 좀 흔들리는 인물의 모습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소화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우로서 어떤 인물 안에 있는 그런 모순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 가능한 하나의 심리로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끝까지 모순으로만 남겨둬야 될 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 작품뿐만 아니라 평소에 연기를 하실 때 그 인물 안에서 충돌하는 마음들을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반대로 어느 만큼 알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둔 채로 이렇게 내 몸에서 여과를 시키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매기 안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좀 기억을 반추해보면 어쨌든 매기 안에서는 그 윤영이가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남자친구의 과거에 관한 것에 대한 답이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맨 마지막 씬에서 여자 때린 적 있냐고 물어봤을 때 성원이가 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상황이었었고 저는 그 결말을 알고 사실은 촬영을 이 영화 전체를 알고 달려가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거를 계속 모르는 척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그 답을 몰랐었다면 저도 그 촬영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서 어떤 딜레마가 있었을 텐데 내가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것이 이제 진실이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윤영이를 연기를 해야 보는 분들로 하여금 가장 어떤 효과적인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저와 감독님과 그때 당시 이제 파트너였던 구교환 배우님과 같이 찾아갔었던 답은 그때그때 상황에 충실해 하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막연한 답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 그 날의 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의 씬에 전후 상황이 있고 전후 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연결성을 가져가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그거에 대한 강박이 생기면 그 씬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진짜 내가 이 상황일 때 파트너와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매기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고민들의 연속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게 그런 고민이 물론 되게 좋은 고민이지만 이거는 조금은 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냥 감독님이 다 만드셨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전 너무 놀랐던 게 감독님이 NG 컷도 그냥 쓰시고 왜냐면 저는 제가 연기를 한 입장이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저 컷은 NG 컷이었는데 아니면 저 컷은 연기를 하기 전에 이제 액션을 하면 연기를 하는데 배우들 몰래 롤을 눌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액션 하지 않을 때의 어떤 모습들 같은 거가 카메라에 찍힌 소스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저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이건 정말 감독으로서도 용기고 감독으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색깔이라고 느꼈거든요. 이거를 사실 이제 개봉한 지 한 8년 이상 됐으니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개봉 당시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제 신도 아니라서 좀 부담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문소리 선배님께서 이제 부원장 경진이 저한테 시소 얘기해줄 때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믿음과 의심에 대한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다가 내가 이제 시소 한쪽에 앉았는데 내가 앉아서 반대편 아이가 날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씬에서 소리 선배님이 살짝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씹히시 살짝 틀리시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NG 컷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 선배님이 그때 그 테이크를 하고 나서 다시 하고 오케이 컷이 있단 말이죠. 대사를 살짝 실수한 테이크를 사용을 하신 거를 보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경진이 정말 저렇게 할 것 같고 이상하지 않잖아요. 저게 우리가 봤을 때 NG 컷이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작품에 참여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을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배우로 하여금. 그게 약간 어떤 불안 요소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옥석 감독님이랑 촬영하게 된다면 기대가 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비화를 들려주셨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개봉 당시로부터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꺼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볼수록 결코 가볍게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다루면서도 때로는 좀 연상과 비약을 따라서 이렇게 재기발랄하게 움직이는 그런 독특한 활력의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인물이 처한 그 상황의 진실을 지키면서도 그 완성될 영화의 리듬과 웃음들을 좀 얼마간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상황에 온전히 몰입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배역의 현실을 살아갔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크로마키 합성하기 위해서 전신 수트 입고 그 분장실 같은 곳에서 그 부원장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때려본 적 아니 그 맞아본 적 있냐고.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함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영화에서 배우가 끝까지 이것은 나의 몫이다라고 좀 책임져야 하는 영역과 다른 이의 손길에 좀 맡기고 좀 열어두어야 하는 영역이 그 경계가 무엇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우선 배우로서 해야 되는 거는 감독님에게 최대한 많은 소스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어, 미약하게나마 이제 단편 영화를 2편을 연출을 해봤는데 편집이라는 것, 영화를 편집한다는 것은 소스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를 제가 너무 체감을 했었다 보니까 더욱더 생각하게 된 부분이지만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도 뭐 경력이 얼마 없고 이제 막 갓 데뷔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감독님과 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동선이나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근데 절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것이 있으면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냥 감독님을 좀 믿고 왜냐면 저는 그 작품에 임하게 된 후로부터는 믿어야 된다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감독님을 믿고 내가 소스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이지 않나? 그게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저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배우로서는 그 한 인물 내부에서 장면을 이렇게 충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또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의 관점과 시선과 그런 거리들을 조율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팎에 둘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이 영화를 찍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단편 영화도 스스로 연출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직접 연출한 경험이 그 다음에 다른 창작자의 프레임 안에 들어갔을 때 또 연기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답변에 충실하게 이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질문에. 그런데 그 이 영화를 찍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연기뿐만이 아니라 영화랑 예술에 대해서 좀 달라진 그런 본인만의 철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영화와 예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한 현장에 가면 스태프분들이 100명이 넘고 그분들 각자가 다 직업인이고 예술인이시고 그리고 현장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평론가님과 오늘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직업인이자 직업인 대 직업인, 예술인 대 예술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도 좀 일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정말 각자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다. 네, 이게 저는 연출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하면은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내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정도로 설명을 해줘야
알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일을 하면서도 많이 겪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함과 동시에 소통을 그렇게 해도 소통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양가적인 감정이 둘 다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땐 정말 그냥 소통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고. 근데 이거를 어쨌든 끝까지 물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래 나는 마이 웨이고 너는 너의 웨이고 이렇게 가는 게 낫느냐 이런 어떤 순간순간의 고민들도 진짜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시간과의 싸움이 되게 많잖아요. 현장에서도 시간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모든 일은 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게 저도 한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다면 그 나밖에 모르는 게 다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리고 경험도 없고 내 자아가 센 그런 시기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그런 때가 당연히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나 저는 연기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앞으로 일을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시점이 왔고 저 자신과의 타협 그리고 어떤 외부 환경과의 타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배우나 영화인이나 예술인 이렇게 떠올리면 굉장히 특별한 직업군처럼 생각이 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어느 순간 무언가에 타협해서 좀 내 마음을 바꾸기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또 직접 촬영하신 그 영상들 바탕으로 굉장히 재밌는 일상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주영의 이주영화 다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극영화처럼 이렇게 장면을 설계할 때와 본인의 일상에서 어떤 이미지를 발견하고 기록할 때 좀 카메라를 드는 마음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정말 제가 촬영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을 열자라고 딱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뭐냐면 그냥 정말 이거를 열면 내가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다. 뭐 촬영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주영의 이주영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유튜브지만 어떤 웹 영상이지만 조금 영화적인 분위기를 담고 싶었고 제가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짤막한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컨셉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평론가님 질문이 뭐였죠? 전에 단편을 찍으셨을 때도 극영화를 촬영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연기하는 작품들도 대부분 극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극영화에서 장면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연기를 할 때와 이렇게 유튜브라는 다른 플랫폼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또 거기에 스스로를 노출할 때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편집도 제가 하고 있는데 편집을 할 때 너무너무 즐거운 감정이 드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정말 영화라는 플랫폼으로 어떤 단편 영화를 완성할 때는 진짜 물론 즐거워요. 되게 즐거워요. 왜냐면 후반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오늘은 편집자를 만나고 내일은 사운드 디자이너를 만나고 뭐 음악 감독을 만나고 뭐 DI 감독을 만나고 이런 맨날 그 레이어가 쌓여서 이렇게 영화가 완성돼가는 과정을 보는 게 저는 진짜 즐거웠는데 그와 동시에 정말 큰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결국엔 즐거워서 그것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편집할 때 저를 보니까 그냥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왜 즐겁지? 나는 이게 왜 즐거울까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안에 담긴 저나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담는 그 풍경들이 어때야 된다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거를 하면서 저도 사실 배우이기도 하고 어떤 누구나 그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라는 것에 어느 정도는 갇히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작품이나 뭐 어떤 매체에 출연을 할 때 이래야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제 일상의 모습들이 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나는 구독자분들이나 내 팬들한테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미지 속에 본인을 가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연출이 조금은 느슨한 그런 영상 속에서 자유를 좀 맡기가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미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배우가 그 장면 속에 이렇게 담기고 어떻게 보면 연출자가 이 장면에서 이 배우는 이래야 돼. 이 배역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서사의 전개의 흐름 과정에서 이런 이미지가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극영화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 속에서 굉장히 누구나의 눈에 보이는 가장 제1의 주체인 동시에 또 그 스스로 장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직접적인 인물이시기도 한데, 근데 자기 연기가 이 영화 안에서 어떤 얼굴로 남을 것인지를 100%다 통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연기라는 것이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좀 섣불리 설명하거나 확정하지 않은 채로 좀 열어두는 그런 매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구나 그런 짐작을 좀 감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역에 몰입하면서 때로는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만큼만 감정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다른 영역일 것 같은데 몰입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무엇을 보여줄지를 넘어서 무엇을 얼만큼만 좀 절제를 할지,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판단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 안에서 답을 찾아서 굉장히 이렇게 답을 내렸던 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경험이 없고 신인 때는 많이 불안하고 내가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굉장히 과한 어떤 준비들을 해갔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하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이 매기 같은 작품을 예로 들자면 매기는 저조차도 끝에 끝까지 갈 때까지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 믿음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작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의심이 없다면 내가 뭔가 답을 내리면서 찍었다면 그건 그거대로 이 영화의 색채와는 잘 붙지 않았을 것 같고 결국에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성원도 그렇고 윤영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중간에 나오는 그 병원 지진 에피소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반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그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에 대한 게 궁금할 거란 말이죠. 관객분들은 궁금할 건데 결국에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남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 경진 부원장의 스토리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답을 내려주지는 않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관객들에게 어떤 물음표를 남겨주면 되는데 특히나 이 마지막 싱크홀 성원이 빠진 싱크홀을 바라보는 윤영의 그 표정을 지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어떤 감정이었냐라는 질문을 GV를 하면서 진짜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는 저조차도 제가 관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게 무슨 감정이지? 저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윤영으로서 라는 게 저였어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답을 내리고 연기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테이크가 길잖아요. 그 한 컷이 굉장히 길게 윤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동안 제 머릿속엔 굉장히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건데 사실은 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또 기억이 나지 않고 이거는 8년이 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촬영 다음 날에도 제가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순간들을 제가 현장에서 마주할 때 그거를 좀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 왜냐면 저는 좀 그게 커요. 그냥 감독님이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물론 제가 너무 아쉽고 뭔가를 크게 틀렸다 하면은 다시 해야겠지만 또 이건 또 하나의 비하인드인데 이제 성원이 윤영이 귀가하고 나서 그 지진 에피소드 이후에 귀가하고 나서 그 성원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고 뭐 화분 가지고 이렇게 원맨쇼 하는 씬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늘의 식사는 화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성원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방 안에서 재채기를 해서 성원이 아 깜짝이야 하고 딱 컷이 되면서 씬이 끝나는데 사실 그때 재채기를 한 것도 저의 NG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눕자마자 너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참았어요. 근데 그 교환 오빠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 원맨쇼가.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하고 저는 이제 재채기로 계속 참으면서 진짜 참자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원맨쇼가 끝나도 될 것 같은 타이밍 이거는 감독님도 컷이겠다 싶은 타이밍에 제가 못 참고 재채기를 엣지해 하고 제가 아 진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실제 상황. 그래서 이거 좋다고 이거 그럼 괜찮으세요? 저 감독님이 좋으면 괜찮은데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했더니 너무 좋대.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씬인 건데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재채기를 하겠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전 참다가 큰일 났다 싶어서 재채기 하면서도 진짜 이제 다시 가야 된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영화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하지 않잖아요. 저 사실 저는 비하인드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더 웃기지만 보시는 분들께도 이게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영화의 매력이고 근데 제 유튜브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영화로 완성이 되는 어떤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하인드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옥석 감독님이 많은 배우분들에게 좀 나름의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부원장 역할의 그 문소리 배우님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 당시 현장에서는 실수였지만 그
그 장면들을 이렇게 영화에 넣었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우러져서 분위기상도 그렇고 또 유머적인 코드도 굉장히 잘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주연 배우님 캐스팅했던 그 비화를 들었는데 꿈의 제인이라는 또 한편의 부산국제영화제 출신의 굉장한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이민지 배우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인상적으로 보고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들 돌아봤을 때 당시에 어떤 모습이 이 캐릭터와 좀 이어진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감독님께서 이제 대본을 주시고 이제 교환 오빠 그 당시 이제 프로듀서였으니까 셋이서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감독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또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꿈의 제인을 너무 인상 깊게 보셨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오는 영화 보신 게 꿈의 제인밖에 없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미팅을 가서 사실 그 미팅 자리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제가 감독님이 이렇게 호출하신 미팅에 갔다라고 치면 저는 그 자리에서 감독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이 어떤 다음 스텝이 있을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감독님과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요즘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배우 생활을 하고 있고 요즘 그냥 어떻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정말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하는 막 진짜 그때 저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체온 제도 한 37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연기를 너무 좋아하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제 10년이라는 이제 직업인의 저의 이게 쌓이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노하우도 생기고 조금 이거를 내려놔야 한다는 어떤 마음도 생기고 이랬을 텐데 그때는 정말 그냥 어떤 불도저 정말 나는 꼭 이걸로 성공할 거고 난 이걸 정말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저의 미래가 내가 과연 이거를 끝까지 잡고 갈 수 있는 건가 나는 내가 몇 년 안에 성공할까 그리고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고민들이 혼재해 있는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옥석 감독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하고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그때는 배우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고 꿈의 제인을 찍으면서 또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런 생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조금 후에 감독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 의심이 많다 이 생각을 윤영처럼 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많고 남에 대한 의심도 많고 내 미래에 대한 의심도 많고 뭔가 그런 계속 고민하는 모습들이 윤영의 좀 어떤 모습과 가까워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그런 미팅에서의 저의 불확실한 나에 대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진 못했지만 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어요. 네. 체온이 37도, 평상시 베이스가 37도일 만큼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의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 그리고 배우님의 얼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그려지지 않았나 감독님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동안 많은 작품들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연기할 당시에는 본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완성된 작품 속에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혹시 그러니까
캐릭터도 그렇고 배우로서의 본인의 모습도 그렇고 내가 이 장면을 연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의식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좀 새로운 발견이구나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어, 저는 현장에서 제 얼굴을 많이 안 보는 편이거든요. 뭐 거울일 수도 있고 모니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잘 안 보는 편인데 보게 되면 막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쓰게 되고 머리라든지 표정을 내가 이렇게 지었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게 조금은 배우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 편이라서 최대한 이제 물론 감독님이 이제 같이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뭐 알려주시거나 어떤 뭐 동선적인거나 뭐 이런 거를 모니터를 봐야 할 순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많이 모르려고 하는 편이어서 이제 나중에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런 제 얼굴이 익숙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대부분에. 그래서 어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제가 연기한 작품들을 보는 게 많이 어렵고 제가 최근에 완성시킨 그 두 번째 연출한 두 번째 단편 영화에서 제가 출연을 조금 하거든요. 제가 나오는데 어 이제 연출 겸 출연을 했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제가 혼자 연기하고 제가 혼자 컷하고 제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도 모니터를 보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심지어 그거는 편집을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나 너무나 보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항상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상황에 대한 거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저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장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내가 아는 상태에서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 상태로 작품을 보기 때문에 어 그게 항상 평생의 어떤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내 작품을 내가 영원히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 근데 어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잘 보는 작품이 몇 없어요. 근데 오늘 상영한 매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개봉했을 때도 많이 봤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많이 보고 싶은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 내 모습은 둘째 치더라도 그냥 뭔가 재차 볼수록 발견되는 게 많은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되게 매기를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이 N차 관람을 정말 많이 했었던 기억이 그때 독립 영화였지만 뭐 무대 행사나 집회 같은 것도 꽤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보면은 10번, 20번, 30번 보신 분들이 많았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모니터 속 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보기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좀 행운같이 저에게 오는 매기 같은 작품이 있으면 열심히 보면서 제 얼굴을 좀 관찰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기 힘든 작품도 있는 것 같고, 네. 그것이 무엇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저도 왜냐면 저의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작품이라고 다 5점은 사실 왓챠피디아에 저는 제 작품 다 5점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래야 이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사실 아픈 손가락이 있지만 저는 제 작품은 다 5점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 작품이 릴리즈가 되면 저는 꼭 왓챠피디아에 딱 검색해서
딱 이렇게 만점 주고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와타피디 하시는군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5점을 줬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본인 출연한 영화 제외하겠습니다. 5점 어차피 이제 봐야 되나 핸드폰 안 가져와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금 딱 생각난 건 전 최근에 호프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근데 어디 가서 호프 재밌게 봤다고 말을 못 하겠는 게 이 영화는 진짜 1점 아니면 10점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는 가면은 막 열광적이야. 근데 어디는 가면 도대체 어디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토론의 장이 시작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특히나 뭐가 좋았다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저는 그냥 무슨 뭐 롯데월드 간 4학년처럼 칼칼칼칼 막 너무 즐겁게 제가 그것도 봤는데 트위터에서 무슨 부국제였나? 아무튼 어떤 관객분이 뒷자리 외국인이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깔깔대서 진짜 자기는 이 영화 재미 떼가리도 없는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굴지 하고 딱 나중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그 누구냐 타란티노 감독님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좀 솔직하게 호프 나는 너무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를 잘 못했는데 저는 그냥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혹시 평론가님은 어떠셨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 저희 부산 영화 평론가 협회 회원인 네네. 그 한창욱 평론가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실명법이 발행하는 비평의 편지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이번 달에 제가 한창욱 평론가와 함께 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 그러면 뭐 GV가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편지를 주고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자기 이야기를 보내고 네.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다른 평론가가 또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편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세 편의 편지를 동봉한 그 편지가 실제 우편으로 구독자분 집으로 갑니다. 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네. 신청하는지. 비평의 편지 홈페이지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비평의 있거든요. 편지?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검색하고 계시는 저희 협회가 이렇게 열심히 평론 활동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호프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네, 왔는데 호프를 재밌다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호프 너무 재밌게 봤다는 말씀을 계속 거듭하신 것 같은데 재밌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 영화에 대해서는. 네. 저 그리고 부산에서 봤어요. 센텀 아이맥스로 봤어요. 개봉날. 그때 여행 오셨을 때 네, 여행 왔는데 여행 온 와중에 그거를 또 조조로 아이맥스로 센텀에 보러 갔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조조 영화 한 5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이제 조조 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너무 피곤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나왔지 뭐예요. 그리고 심지어 2번 봤어요. 저는 4DX로 또 봤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근데 또 봐도 재밌을까? 약간 좀 의심을 가지고 봤죠. 저는 또 봐서 좋았던 영화가 별로 없었던. 첫 번째 너무 좋아도 또 봐도 그 기대치를 충족한다라는 영화가 많이 없었는데 웬걸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4D여서 재밌었던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4D는 진짜 별로였어요. 그 효과가. 그래서 이거 뭐야. 4D는 진짜 별로고 심지어 아이맥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상영 조건도 다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호프 이야기 계속하면서 지금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니신가요? 호프 1점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표현. 그럴 수 생각은 있어요. 다 다양할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놀이공원 간 4학년처럼 즐기셨는데 네. 막상 4DX는 별로였다. 이거 굉장히 영화에 대한 엄청난 극찬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이맥스나 뭔가 또 아이맥스로 보고 싶진 않은데 사실 저는 4D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4D를 봤지? 아무튼간에 뭐에 홀린 듯 4D를 봤는데 그 효과들이 너무 별로고 사실 허리 디스크도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 더 재밌었다는 것은 그만할게요. 네. 그랬습니다.
뽀뽀에 대한 이주영 배우님의 사랑을 들어보셨고요. 그 배우나 감독이라는 그런 직함 그리고 영화인이라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한 명의 영화 관객으로서 또 주영님의 마음을 좀 들어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최근에 그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 기획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셨고 오늘은 또 이 무대 위에서 영화에 대한 얘기, 연기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직접 어떤 테마를 가지고 기획전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주제와 작품들을 좀 상영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했어요. 무조건 제가 미친 듯이 막 미쳐서 얘기할 수 있는 영화를 일단 고를 것 같은데, 어, 제가 그 시네마테크에서 한 달 전에 본 영화가 1960년대 영국 영화였는데요.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피터 나요. 와킨스의 특권 맞아요. 보셨어요? 맞아요. 특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사실 제가 그 유튜브에도 했는데, 사실 그 영화가 꽤 길었어요. 2시간이 좀 넘었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좀 많이 졸았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막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막 뮤지컬처럼 진행이 되면서 그 영국의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어떤 팝스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갇혀요, 그 주인공이. 근데 감옥에 갇히자마자 갑자기 너무 안 좋은 음질과 음향으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뮤지컬 같이 이렇게 뮤지컬 영화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그게 정말 힘들었다. 영국 60년대 영국 영화, 사실 보고 싶었던 영화가 따로 있었는데 시간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인상만 남긴 채 이제 영화관을 나와서 저기 아카이브관 가서 이렇게 힐링하고 나왔는데,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어, 어느 정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려나? 오락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실험 영화도 있고, 우리는 예전부터 영화의 역사가 있듯이 막 무성 영화도 있고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재밌게 되는 어떤 요소, 각자가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영화가 이게 재밌다라는 표현이 너무, 제가 호프도 계속 재밌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제가 너무 바보 같지만, 저는 제가 느끼는 재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영의 재밌음을 이제 타이틀로 잡아서, 나는 이게 이래서 재밌고 이게 이래서 좋다라는 얘기들을 막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을 하면 저만 재밌으려나요? 그런 좀, 근데 공감대를 가지고 이 영화를 재밌게 본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시네마테크 기획전 담당하시는 분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지 네. 않을까 생각이 뭐 배우로서 뭐 카메라 앞에서 혹은 창작자로서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영화적인 관심사들도 좀 더 깊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직접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까 하는데, 가능한 그 다양한 질문들을 받기 위해서 질문은 하나씩 짧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일단 C9번에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에서 너무 자주 뵙게 돼서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질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단편 연출하신 것도 제가 보긴 했는데, 그 단편 이제 연출을 하시면서 이제 버전 이제 시각 같은 게 넓어지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의 연출자로서의 시각으로 매기 찍을 때 이주영 배우를 본다면 어떤 이미지를 보고
혹시나 만약에 연출에 쓰게 된다면 어떤 이미지로 어떤 역할을 줄 수 있을까라는 시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드는 것 같아요. 이 매기의 감독님은 이혁석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 매기라는 영화는 이혁석 감독님밖에 못 찍었을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기를 찍었다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되었겠죠. 일단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여윤영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저는 매기가 좋은 게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씬에 이제 박경혜 배우가 이제 엑스레이 씬으로 이렇게 영화의 포문을 열어주는데, 저는 모든 씬들이 이게 사실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안 나오면 조금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영화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 위주로 어쨌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매기는 내가 안 나와도 너무 너무 모든 씬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 위치에 이렇게 있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저는 제가 매기 일단 상상이 안 되고요. 제가 연출자로서 매기를 이주영이라는 배우를 활용해서 찍는다라고 했을 때, 와, 이건 진짜 좀 범접 불가의 어떤 영역이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장편 시나리오를 써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그러니까 이 자리를 위해서 매기를 다시 보고 조금의 어떤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와, 뭘까? 옥석 감독님이 사실 지금 매기 찍으시고 또 너의 나라라는 영화가 곧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오랜 이런 시간 동안 관객분들을 못 만나고 계신 게 저는 너무 슬펐고, 일단 근데 뭐 감독님은 앞으로, 왜냐면 이 맥이라는 영화가 첫 장편 영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감독은 결국 색깔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은 연출자로서의 색깔이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근데 배우로서는 그 고민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연출자로서는 그 고민을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긴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드렸지만 그 답은 진짜 그건 것 같아요. 나라면 못했다. 그건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옥석 감독님에 대한 리스펙으로 답변을 마무리한 것으로 하고, 근데 또 계속 연출자로서도 고민을 하고 무언가 창작을 해 나가시다 보면 배우로서의 지금 색깔이 분명하듯이, 그래서 사랑받듯이 또 감독으로서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아까 A열의 여기 관객분 한번 접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 8년 전부터 이제 이주영 배우님을 봐왔던 팬으로서, 그리고 매기 사랑단으로서 네, 먼저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우님이 감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님이 감독이 되었을 때, 이 맥이라는 영화 안에서 정말 난 이 씬을 뺏고 싶다. 그 정도로 너무 연출이 완벽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씬이 있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저는 딱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씬. 그 성원이 반지 그 한박집부터 해가지고 그 강섭이랑 씬 있잖아요. 거기가 두 명의 연기가 너무 밀도가 있고, 그거죠. 이제 퇴근할 때 이제 머리 이렇게 말리다가 강섭의 그 발가락에 있는 반지를 보고,
저건 내 반지다라고 확신을 하고 한박집에서부터 이제 의심이 계속되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의심하다가 그 지갑 속에 12만 원 내가 줄 테니까 너 그 반지 나 줄래?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손에 끼워봤는데 맞지 않는 그 반지 거기를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거기가 이제 사실은 이 맥이라는 영화의 또 되게 탁월한 점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도 어떤 인물의 감정을 사실 영화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보통 이제 음악 감독이 작곡을 해서 이 인물의 감정대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노래를 만드는데 사실 그것들은 옥석 감독님이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찾았던 음악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묻지 그림에? 이런 생각을 했고 뭔가 연출적으로나 어떤 그 인물들 사이에 그 케미스트리가 뭐 꼭 좋은 케미스트리는 아니더라도 이 의심이라는 그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그렇게 쫀쫀하게 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씬이 사실 맥이라는 영화 안에서 가장 좀 어떤 웃음기가 빠진 씬들이라고 그 빠진 시퀀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시퀀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하나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다 보는 재미가 있지만 저는 그 시퀀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의식하지 못했는데 반지를 끼고 계셨군요. 오늘 일부러 이 네네. 맥신을 끼고 왔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영화 소품은 아닌데 제가 이 당시를 갖고 있는 반지를 일부러 끼고 왔어요.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D열에 앉아 계신 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정확히는 질문은 아니고 그 윤영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18년에는 의심하는 게 뭐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2026년에는 너무 그런 불신이나 의심이 너무 팽배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겁나고 불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믿어주고 곁을 내주면 좋겠다. 그 말을 좀 윤영에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주영 배우 이름을 믿고 이 자리에 왔듯이 윤영도 그 곁을 성원에게 내주면 좋겠다. 무섭겠지만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해주신 얘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안에 윤영이라는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간직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요. 더 질문은 받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이제 객석 향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제가 맥이 개봉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영화의 전당에서 배우전 특별전을 열어주셨어가지고 그때 이 극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중국장이었나? 그때 오셨었던 분이 있어요. 세상에나. 그게 2019년? 뭐 18년, 19년이었었던 그때 오셨었던 분이 여기 계셨던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영화의 전당에서 이렇게 또 좋은 취지로 토크를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너무 좋은 자리가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까 뭐 어쨌든 의도한 대로 매기를 사용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의도치 않게 또 매기로 몇 년 만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더 너무나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매기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기가 아니었다라면 여기 오늘 얼굴을 뵙지 못했을 몇 분은 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우선 네 부산 이렇게 또 오늘
오늘 이 자리를 또 부산시에서 이렇게 또 좋게 이렇게 또 시민분들과의 이런 어떤 스킨십을 위한 어떤 그 자리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또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부산시와 영화의 전당과 부산 평론가협회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금요일에 너무 덥잖아요. 네, 어떻게 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산에서 더 뵐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산을 저 혼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또 부산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한달음에 올 테니까요. 네,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주말 동안 부산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일요일에 올라가니까 어딘가에서 저 만약에 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만났다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영화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고 귀한 시간 이렇게 뜻깊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을 위해서 게스트 먼저 퇴장을 하고 그리고 객석 관객분들이 퇴장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